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격한 반응을 부르는 단어일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 잡지 바이제의 밀리탄트에서 묘사된 것처럼 단발머리의 남자를 혐오하는 동성애자들이라는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일까봐 페미니스트로 정의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페미니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페미니즘만 부각시켜 페미니즘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켰기도 하죠. 또 달리 말하면 페미니즘이 성취하려 했던 주요한 요소인 여성의 투표권이나 교육의 기회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페미니즘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분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으로 남자다움이 형성되고 제조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카테고리가 논리적 이유에 필요한 생물학적 특징의 이원성, 부정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정의되는 행위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페미니즘의 의의에 대해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사회, 문화, 미디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비평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와 사회 전체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의 논쟁은 현대사회의 특성의 핵심적인 사항이죠. 우선 페미니스트 미디어의 연구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미디어는 항상 페미니스트 비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디어와 여성 잡지는 여성이 주부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충족감을 찾았다는 여성 신비감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다는 미디어와 의사, 정신분석학자 등 전문가 집단이 행복한 주부의 모습을 최고의 여성상으로 여기지 않는 여자들이 불안정, 두려움, 좌절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어는 동화 속 이성애적 로맨스와 행복을 여성들이 믿도록 속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대중매체에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곤 했었죠. 그리고 미디어는 미국 여성 움직임의 중요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많은 지역 방송국은 여성 집단의 방송 법적 권한이 도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텔레비전은 여성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롤 모델을 제공하게 되었고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방송 캐스터들에게 여성의 모습을 인지시키고 여성의 동양 지지를 위한 학술적 조사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열렬한 페미니스트의 비평을 일깨웠고 1980년대 중반에는 클레어 쇼트는 스페이지의 소녀들을 금지하기 위한 청원을 소개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가슴을 드러낸 여자애를 내보낸 것을 보고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캠페인을 벌였고 신문과 정당의 의원들은 캠페인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비록 쇼트의 청원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타블로이드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스페이지의 소녀들이 애국적이 되도록 만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전 국가적인 토론을 촉진시켰습니다.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스티브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970년대 초 이후 미디어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행동과 생각이 다량으로 축적되어서 스티브는 이성적 페미니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가닥은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즘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론적인 발전과 다양한 포지션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형 분류 체계가 페미니즘이 토론, 상호 비평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을 흐릿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차이에 대한 근거 유형 분류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거와 통은 정치적, 이론적으로 다룬 문제들이 일반적인 페미니스트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페미니스트 연구에 부적절하게 적용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반준에는 선입견과 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페미니스트 연구자의 비평을 보겠습니다. 우선 하딩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전통적인 과학을 비판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과학력 여성과 여성 과학자들을 과소표시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다음으로 과학에서의 성차별적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많은 연구의 의제에서 무시되고 여성의 특별한 경험은 간과한 채 남성의 특별한 경험만 유효성을 가진 것처럼 대표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과학 그 자체에 대한 주의를 염려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분화를 중시하는 객관성과 주관성, 이성과 감정과 같은 이런 남성 중심적인 생각의 헤게모니의 연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은 지식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과학을 이해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비평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체에서 성 문제의 중요성 인정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과목에서 꾸준하게 중요성을 인식받는 두 주제는 고정관념과 성역할 사회화, 이념, 이것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외설물은 비슷한 관심과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의 페미니스트 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선 고정관념과 사회화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페미니스트 미디어 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연구 의제에 더했던 새로운 주제는 미디어 안에서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와 이미지가 관중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효과 연구에 대한 초기 논평 기사는 커뮤니케이션 학의 유연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봤는데, 그것에 대해 이제 버즈비 그리고 터크만은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터크맨은 텔레비전은 상징적으로 여성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방영물을 통해 사회적 여성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여성들의 무력화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결핍되게 하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터크맨은 주장했습니다. 터크맨의 분석은 기능주의적 페미니스트 이론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그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갤러거는 여자들이 미디어에서 과소평가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등장하는 여성들은 젊고 예쁘며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프레티 마누엘은 영국 드라마에서의 흑인 가족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게 흑인 아이들은 물론 이제 백인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 커밍스는 미국 역사에서 흑인 여성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시끄럽지만 사랑스러운 유머 마사의 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관념과 강하고 성적으로 탐욕스러운 흑인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는 흑인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분했습니다. 고정관념에 관한 이론은 여성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실증적, 이론적 수준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제2 뒷부분부터는 모델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에 관해 말씀드릴 것인데, 이데올로기 이론에서의 페미니스트 개입은 급진적,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별로 인간의 유형을 인식하는 방법이 달랐는데요. 우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두 가지로 나누었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 민족, 나이, 성별, 성정체성, 그리고 국적 등으로 인간의 유형을 나누었죠. 우선 이데올로기 부분에 있어서 라캉은 프로이드를 재해석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남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을 상징하는 남근성이 중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보면 언어 습득 혹은 상징적인 질서에 입문하는 것은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 사이에 끼어드는 제3자, 아빠의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상 속의 아버지의 위치는 언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그는 설명을 했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본성은 언어 및 어머니와 아이의 유대 관계에 개입한 아버지의 구조적 위치의 생산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부장적인 상징적인 규칙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자유와 건전함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는
설명했죠. 이제 다음으로 낸시 초도로우의 유물론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어린이의 강한 공생 관계에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요. 우선 자녀들, 그리고 아들과 딸은 어머니와 나는 하나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들은 점점 약해지고 딸은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여성적이지 않은 자각을 발전시키고 아빠라는 사람 자체가 아닌 아빠라는 위치와 본인을 동일시한다고 그녀는 주장했죠. 그리고 딸은 자신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근의 선망은 신체적인 것에 대한 여성적인 욕망이 아닌 분리와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티세르와 그람시는 신마르크스주의자로, 알티세르는 라캉의 주관성 관념을 가져와 본인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질문들에 의해 사람들은 주관적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 및 의미 시스템들의 제한과 가능성 내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회적인 경험에 대해 자각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는 사실을 전달하는 투명한 미디어가 아닌 주관성과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이제 종교, 교육, 정치 등과 같은 제도라고 말했고, 개인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질문을 받는다고 설명했죠. 그람시는 헤게모니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중요한 덧붙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를 열심히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했죠. 지배계급의 개념을 노동자의 평범한 언어와 경험으로 전환시킨 이데올로기적 제도와 외계물을 성직자와 지식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맥로비의 고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맥로비는 출판사의 역사를 말하면서 원기왕성한 노동조합의 반대주의, 그리고 검열제도 및 콘텐츠의 엄격한 규범이라고 출판사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톰슨 같은 회사들은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닌 지배적인 질서에 개입되어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고, 노동자 계급의 젊은 남성은 지배적인 사회 질서와의 문화적인 협상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대 소녀들은 접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위 문화적 실행에 대한 저항하는 방법,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페미니스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새로운 체제, 디자인 방법을 개발했는가, 혹은 이러한 혁신들이 패러다임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고정관념 부분에 있어서 터크만은 미디어는 연속성, 통합, 그리고 변화의 편입을 지키기 위해서 깊이 성차별주의적인 사회와 유산을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두어킨이 반포르노그래피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여성 자신의 경험을 억누름으로써 가부장제의 필요에 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미디어는 자본가와 가부장적인 질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본성을 감추고 상식으로 만드는 헤게모니 제도로 보인다 라는 설명을 Woman Take Issue 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넨이 저널을 통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언급함을 통해 독자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고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의 논쟁과 여전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론과 그 주요 개념들은 성장하는 단계이고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주넨이 말한 것처럼 이론적 모델이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고 다른 연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이 하나의 큰 매질로 보기보다는 광범위한 이론의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